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교수님을 모신 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었기 때문인데요. 이 건설 중인 아파트 건물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사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먼저 뉴스 영상 2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굉음과 함께 아파트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더니 지지력을 상실한 상층 보도 따라 힘없이 붕괴됩니다. 무너진 건물은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3시 50분쯤 39층 외벽이 절반 이상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상가와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인력 130여 명과 장비 45대를 긴급 투입해 지상 컨테이너에 고립돼 있던 2명을 구조했습니다. 상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떨어진 건물 잔해로 전신주 고압선이 끊기면서 사고 현장 주변 3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됐고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를 수사했던 강력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청취하는 한편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학동 감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모두 840여 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이전부터 해당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에 쓰이는 합판이나 고정용 쇠막대가 추락하는 등 안전상 위협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이번 사고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 건설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벌써 어떻게 보면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 사고는 정말 매우 생생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사실 뭐 공사 현장에서 이제 뭐 크고 작은 붕괴 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위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또 대부분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시거나 이럴 수 있는 현장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잘 모르고 계셨는데 이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굉장히 고층부에서 네. 아까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건물들이 이제 일부 슬래브들이면 여러 층 이제 쏟아져 내리면서 붕괴되는 장면들을 시민들이 다 그대로 보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공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났다는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당시에 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6명 정도의 인부가 사망을 하는 매몰돼서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도 받고 지금까지 그런 여파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희 그 보도에서도 어떤 기업인지 이름이 나왔지만 이게 뭐 그냥 중소기업 이름 없는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 짓던 그런 고층 아파트, 소위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인데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이없게 지금 23층부터 38층까지의 무려 15개 층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할 일 아닌가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렇죠. 사실은 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화재도 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안전하게 해줘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건물 자체가 안전하게 잘 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이런 붕괴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들을 굉장히 고급 브랜드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이런 이면에 오히려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소홀히 됐다라는 부분들의 이제 책임 또 지적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이후에 사실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당초의 설계 이런 것들도 다소 이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이런 39층의 바닥 시공 방법이라든지 시 구조 방식 이런 것들이 변경됐는데 지금 보면은 작용 하중 설계보다 2.24배 증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슬래브 부분이요. 이제 이 원래는 여기 동발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가설 지지대 같은 것들로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가설 지지대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벽으로 이런 부분들 슬래브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 지지대 자체가 사실 이제 하중이 이제 동발이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보다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슬래브가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이 하중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네, 지금 그런 보면은 저 상황이었던 거죠. 빨간색으로 된 게 동발인데 예, 저 맞습니다. 가설 지지대라는 게 없어졌네요. 조기 철거해가지고. 예, 그걸 없애고 사실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해서 그 벽 자체로 사실 하중을 이제 받게끔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 가벽 자체의 하중 자체가 이제 네네. 더 크고 또 밑에 하부의 동바리 같은 것들이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힘은 많이 받는데 밑에 지지해주는 구조는 약했던 그러면 그런 저게 상황이었던 거죠. 무지의 소산이에요? 몰라서요? 저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지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저런 부분들의 안전 조치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 당시에 동바리를 철거하는 시기도 충분히 다른 부분에 양생이 된 이후에 충분히 강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저런 부분도 좀 조기에 철거를 하면서 완전히 굳지 않아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공 관리 이런 부분들 좀 공정 관리상의 문제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확인된 바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쓰인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설계 강도의 한 60% 내외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실제로는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강도에 대비해서 실제로 타설된 것들을 테스트해 보면 한 85%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강도가.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 나온 한 60% 정도, 이 정도만 나와서 이런 콘크리트 구조 자체에 대한 부분들 타설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동발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지지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기 철거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인부들이 알 리는 없을 것 같고 보면은 지자체, 뭐 감리회사, 당국 이런 감독을 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체들은 거의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예, 사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 과정에서 감리라든지 또 감독의 부실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시공 현장에서의 감리의 역할들은 설계 과정에서 또 시공 과정에서 적법한 또 설계 그리고 또 적법한 시공 방법으로 정확하게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역할들인데요. 네. 이런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이 감리자들이 실제로 이제 관련 전문가들과 이런 이제 설계를 변경하거나 시공 방법을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의 업무 협력이라든지 또 확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또 발주기관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검측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제출한 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체크리스트, 콘크리트 가벽의 구조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해당 공사 현장의 지자체들의 어떤 문제들도 좀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청 같은 경우는 이 전년도에 9차례나 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크게 위험 징후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더라면 이런 사고들을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 뭐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명 피해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때 기억나는 게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웠었거든요. 6명이 희생이 됐는데 이 6명을 수습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29일이 걸렸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기상이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색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예,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고층부가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되고 또 밑에 있었던 작업자들이 잔해물에 깔리는 네.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붕괴가 되면서 건물에 이제 설치돼 그 해당 동에 설치되어 있던 이제 타워 크레인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추락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다른 층에 있던 거푸집 같은 것들이 추락, 연쇄 추락이라든지 붕괴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이제 접근이라든지 수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또 이 거푸집 이런 것들을 우선 다 철거를 하는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런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또 잔해물 양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메모리돼 있다 하더라도 무작정 막 드러내면서 이런 부분들의 수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워하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가 났던 거는 한 개 동이지만 저 전체적으로는 이제 8개의 동이 있어서 그 철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요. 지난해 말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고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된 거라고 평가하세요? 예, 뭐 잘 진행이 됐다 보기보다는 사실은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고 직후 당시에 건설사도 그렇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이 아파트 8개 동에 전면 철거 그리고 재시공을 이제 약속했는데요. 네. 이후에 한 17개월 정도 지나서 해체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결국 이제 작년 말에 작년 2024년 12월에 이 아파트 동 8개 동은 모두 철거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아파트의 하부 같은 경우는요. 하부에 상가동이 있고 거기에 이제 8개의 이 동들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상가층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다 전체 다 철거를 하지 않고요. 대신에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하부 저층 부분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주거동들만 철거를 하고 여기 이제 재시공을 할 예정인데요. 재시공은 2027년까지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것 이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임자들의 처벌 과정들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작년 11월에 지금 검찰에서는 해당 현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17명에 대해서 최대 징역 10년까지를 구형하는 이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시공사라든지 또 하청업체 그리고 또 여기 감리업체 간의 이제 책임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오히려 이제 이 세 군데, 세 업체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인정을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책임 소재들을 서로 이제 떠넘기는 이런 공방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굉장히 좀 징역 10년 이상 되는 이런 중형을 구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에 있고 나서 어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다시 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는 또 어떻게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지 개선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교수님 모실 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어떤 점일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붕괴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들이 일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뭐 현장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런 불법 하도급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장비 업체는 공사를 실제로 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하도급 계약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설사들이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아예 과징금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해서 명확하게 영업정지에 대한 이런 부담들을 더 많이 줘서 안전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이런 개선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 그만큼 안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아직도요? 왜냐하면 이제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도 이를테면 많이 들어보셨는데 순살 아파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쵸. 그 당시에 이제 뭐 아파트에 또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공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또 시공상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강화되고 제도들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현장 또 기업 자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이런 가치라든지 마인드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좀 하게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사실 업체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처벌 규정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 때문에라도 이런 안전관리들의 수준들을 높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안전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현장이 사실은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또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좀 인식들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순살 아파트 말씀하셔서 사실 그것도 그 이후에 어떻게 뭐 보안이나 보강 장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오늘은 그걸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또 방제 측면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7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그때도 경기도 이천에서 냉동 창고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역시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불길에 소방관들도 손을 쓰지 못합니다. 폭격이라도 당한 듯 거대한 냉동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가뜩이나 안개가 자욱했던 오늘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안개가 하늘을 가려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 유산리에 냉동물류센터 코리아 이천 냉동창고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서 일을 하던 5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지하에 갇혔고 이 가운데 30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하라서 어두운 데다 유독가스가 가득 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거의. 10명은 화상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부는 생명이 위독합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빼내고 열기를 식힌 뒤에야 본격적으로 지하에 진입할 수 있어 구조 작업이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이 난 냉동창고 지하에서는 오는 12일 영업 개시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햄과 치즈 등 가공 냉동식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플라스틱 칸막이로 나뉜 복잡한 지하 공간은 기계실, 작업실, 냉동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폭발이 일어난 곳은 중간 왼쪽 부분에 있는 기계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 후 잇따라 2차례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불길과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지하는 물론 지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현장에는 발화성이 강한 우레탄 연료 15통과 신호등 유증기도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부들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와 인화성 물질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레탄 폼이 일시에 각종 유증기 및 유류하고 연결돼가지고 가스도 누출되면서 연소가 급격히 진행된 걸로 추정됩니다. 또 화재 현장에는 작업용 LP가스 등 폭발성 물질도 산재해 있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네, 무려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방금 노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우레탄이 불에 타면서 이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피해가 훨씬 더 커진 거라고 예,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레탄 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온에 이제 영하 이제 뭐 20도, 뭐 10도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려면 단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굉장히 두껍게 거기에 도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레탄 폼이 도포가 돼 있고 아마도 이제 거기에 남아있던 이 우레탄의 재료 같은 것들이 남아있던 걸로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도포하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옆에서 이제 용접불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뭐 화재 점화원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폼 이런 쪽에 이제 연결돼서 화재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가연성도 높지만 또 유독한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이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또 밀폐성도 높기 때문에요. 외부의 산 공기의 유입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불안전 연소에서 연기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고 빠르게 화재가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저럴 때는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예, 당연히 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들이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화점,
그러니까 불이 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요. 저런 이제 냉동 창고라든지 창고 같은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연물이 많고 이제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대조차도 사실 현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방대가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한다거나 진압을 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당시에는 사실은 이 지하로 대부분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있고요, 또 지상에도 있는데 지하층 부분에 접근을 못하니까 위쪽에 이제 슬래브를 뚫어서 그 안쪽으로 물을 뿌려서 안에 이제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힌 이후에 그 이후에나 이제 안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면적으로 치면 약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됐거든요. 워낙에 넓고 또 지하 쪽으로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진압 자체나 접근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또 출입구도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더더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하로 과연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소방수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 이렇게 하우스를 들고 지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아래로 쏘는 게 보여서 아 지하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소위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화재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 5분에서 7분 정도 이때에 도착한다면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 구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사실 이제 이 냉동 창고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진압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안에 생존자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이미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양 자체가 불이 한번 붙으면요. 사실상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소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소방대가 가서 구조를 한다거나 그 안에 생존하고 계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럼 맞겠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멀리 네, 있던 그러니까 사람. 대부분 화재가 있지 않은 다른 층에 있다거나 거의 출입구 주변에 있던 분들은 일부 대피를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저게 지금 아래로.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보면. 이제 지하로 되어 있는데 위층 부분에 천정 부분을 깨서 그러니까 직접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못 끄니까 건물의 이제 바깥쪽 부분에 외벽 부분에 이제 상부 부분을 깨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물을 뿌려서 안쪽에 이제 좀 식힌 이제 진압을 어느 정도 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출구도 한 개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이제 출구라고 하는 건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 구조도 약간 좀 다르게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제 지하층을 놓거든요. 그래서 지하라 하더라도요 한쪽 면에는 차량이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물류를 내리고 싣고 하기가 이제 용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면안면이 이제 출구라고 해서 이제 한쪽이 있고 안에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바깥쪽에 면안 부분까지 그 안쪽에 화재가 발생한 부분은 굉장히 안쪽에 심도가 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도 아까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참을 뛰어나오셔도 사실은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멀었고요. 또 불이 나면 굉장히 또 컴컴해지고 이제 암흑 상태가 되니까 사실상 출입구의 위치도 식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런 일이 제가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과연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기는 뭐 물류 창고라고 해서 일반인 분들께서 흔하게 이용하시는 시설들은 아니지만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뭐 저렇게 화세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암흑 상태가 돼서 또 아니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오히려 뭐 연기도 위험하고 열도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당황하게 돼서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의 대피하는 것들, 지하 공간에서의 화재 안전 이런 것들이 더더욱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비상구를 좀 잘 확인해 두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도? 평상시에 이제 사실은 지하 공간이라든지 또 지하 공간이 아닌 공간에 가셔서도요. 사실은 출입구라든지 또 비상시에 이용해야 되는 동선이라든지 또 계단 위치 이런 것들은 좀 잘 확인하시는 습관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용하는 공간들은 사실 그런 것들 없이도 본인들이 이제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용해서 대피가 가능한데 처음 가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나 또 사실 계단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곳들과는 좀 떨어져 있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요. 어딘가를 가시면 항상 이런 출입구 확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습관화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게 2008년 사고니까 굉장히 지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이 사고 후에도 사실 굉장히 뭐 냉동 창고나
또는 뭐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난 그런 사례는 많았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런 곳에서 화재가 자주 빈발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얘기했던 이제 이 코리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이제 2008년 1월에 발생을 했었고요. 또 이해에 2008년 12월에는 비슷한 지역의 서이천 물류창고에서도 또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2020년에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 신축 공사 화재도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잘 보면 사실 물류창고,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이런 창고에 공사 중인 경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신축 공사거나 혹은 일부 시설들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인 상태에서 공사 중에. 대부분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건물의 여러 가지 소방 설비든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이 제대로 다 갖춰져서 작동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공사 현장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냉동창고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가연물들이 굉장히 아까 우레탄 폼이건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대형화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물류창고 자체 이런 부분들보다는 물류창고가 공사 중인 과정에서의 현장 안전관리 이건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있잖아요. 아까 붕괴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화재 안전까지를 포함한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나 안전관리가 더더욱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공사, 건물을 직접 짓는 시공사에서의 현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또 시공사들도 어차피 또 사업주가 빨리 이제 원하는 공기 내에 빨리 완성을 해야 또 이제 영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또 건설사 자체만으로 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건물주나 사업주 그리고 또 여기를 맡아서 공사 현장을 건물을 짓고 안전을 관리하는 공사 시공업체 이런 쪽이 모두도 이런 관리에 대한 책임들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활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런 냉동 창고 또 뭐 물류센터 이런 건물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우레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안전 조치가 좀 강화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냉동 창고 화재도 그렇고 물류 창고 화재 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소위 복합 패널들의 이 가연성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2008년도에 이 냉동 창고 화재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복합 패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성능들은 상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불에 매우 잘 타는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재료들이 사용됐다면 지금은 준불연 이상의 한마디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런 재료들로서 이런 복합 패널의 성능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겉재료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속까지 다 안 타게끔 하는 이런 재료들을 적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화된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물류 창고에 관련된 것들도 한 3년 전인가요? 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에 물류 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시설 기준들은 상당히 이제 강화를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성능적으로는 상당히 좀 높여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건축 자재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생산부터 유통, 시공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도 갖춰놔서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이런 이제 건축물들을 짓게끔 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이전에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이런 이제 위험성이 아직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예방, 관리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큰 사고가 나면은 정말 뭐 사후 약방문처럼 이렇게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반가운 점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사고를 앞으로는 좀 재발 방지 내지는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